여기서는 파일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파일들은 워낙 크기도 크고 또 개수도 많아서 보통 디스크나 테이프 같은 데 있는데 뭐 어느 걸로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디스크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파일을 액세스할 때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차례로 끝까지 쭉 액세스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뭐 한 번은 여기 했다가 한 번은 여기 했다, 한 번은 여기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시퀀셜 액세스는 뭐 이게 그래서 MP3 음악 파일이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고, 디렉트 액세스는 이것이 뭐 아래 한글 뭐 에디팅을 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것이 이제 은행 국민은행 예금 통장 또는 전화번호부 파일이다. 그러면 전화번호부 문의가 막 여기저기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시퀀셜 액세스는 항상 여기 읽었으면 그 다음 걸 읽고 해서 read next 또는 write next.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와 비슷한 거고, 이거는 n을 주고 n이 0이면 첫 번째를 읽어라, n이 끝이면은 맨 뒤에 걸 읽어라, n이 500이면은 중간에 500번째 그 레코드를 읽어라. 그래서 LP 레코드판과 비슷하죠. 또는 뭐 LP 레코드판처럼 바늘을 중간에 N 있는 대로 탁 옮기고 거기서부터 또 이제 쭉 읽어라.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으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프로세스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블록 오브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PCB라는 것은 결국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프로세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메타 데이터였죠. 뭐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파일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파일을 컨트롤하려면 블록 오브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파일을 위한 메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 컨트롤 블록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또는 파일을 describe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 유닉스나 또는 리눅스 같은 데서는 그것을 이제 inode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편의상 파일 컨트롤 블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CB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파일의 컨텐츠를 제외한 일체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실 것 같으면은 파일을 누가 만든 거냐, 그 파일이 지금 CD-ROM에 있느냐, 아니면 플로피 디스크에 있느냐, 아니면 USB에 있느냐, 이런 디바이스. 그 디스크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디스크 내 어디에 그 컨텐츠들이 지금 위치해 있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해서는 누가 리드할 수 있고, 누가 라이트 할 수 있고, 누가 이건 엑시큐트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 파일의 타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죠. 이제 시스템에는 수천, 수만 또는 수십만 개의 파일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파일들은 워낙 크기도 크고 또 개수도 많아서 항상 디스크에 이제 다 있게 됩니다. 그 파일이 디스크에 있다 하면은 항상 파일의 컨텐츠와 그 컨텐츠를 찾아가도록 실마리를 마련해주는 파일의 메타데이터 두 개가 다 이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일 하면 항상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그 파일의 컨텐츠, 메타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되고 거기로부터 컨텐츠를 찾아갈 수 있는 정보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파일의 컨텐츠는 디스크 내에 어떻게 공간이 이제 그 배정이 되는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데이터 또는 파일의 컨텐츠를 위한 공간은 크게 contiguous, linked, indexed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iguous allocation은 파일의 첫 번째 바이트, 두 번째 바이트, 세 번째 바이트 이것이 전부 contiguous하게 그러니까 차례로 잇따라서 서로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 contiguous allocation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워프 같은 데는 효율적이에요. 스워프란 것은
파일을 이제 한번 write 하면은 여기서부터 쭉 write 하고, read 하면 또 여기서부터 쭉 해서 read 해가고, 이런 거. 그러니까, sequential access. 그런데 이제 좋은데, 이 방식의 나쁜 점은 insert delete가 있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래 한글 파일이다. 근데 여기에는, 한 바이트, 두 바이트를, delete 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모든 바이트들이 다 위로 두 바이트씩 옮겨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모든 바이트가 컨티규어스 해야 되니까 말이죠. 또 인서트를 해도 마찬가지죠. 이 가운데에다가 E, F, G 세 개의 글자를 인서트했다 할 것 같으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전부 세 바이트씩 밀려 내려가야 되죠.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뭐 이것이 MP3 같이 read only 그런 파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이런 방식을 써도 별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고 아래 한글처럼 insert delete가 활발한 파일이다. 그러면은 이 방식은 쓸 수가 이제 없게 됩니다. 이 방식의 또 하나의 단점은 이 컨티규어스 하다 보니까 어떤 파일은 크기가 이렇게 되고 어떤 파일은 크기가 이렇고 어떤 파일은 이렇고 어떤 파일은 이렇고 어떤 파일은 크기가 이렇게 되니까 크기가 다 들쑥날쑥 하다 보면 소위 external fragmentation이 생기죠. 이 파일이 있다 없어지고 이 파일이 있다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디스크 내 그 크기가 전부 다른 홀들이 여기저기 생기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홀들이 너무나 크기가 작다.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홀들이 수천 수만 개가 생길 것 같으면은 무시 못할 만큼의 공간이 external fragmentation 때문에 낭비가 되고 어떤 경우는 뭐 30%, 40%까지도 디스크 공간이 이렇게 낭비되는 그런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컨티규어스하게 할 경우에는 insert, delete가 문제가 되고 또 external fragmentation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거는 여기 파일이 생기면 한 섹터에 쭉 기록을 하고 있다가 한 섹터가 더 나가면 또 딴 데서 섹터를 얻어가지고 이걸 가르치게 하고 이것이 또 다 차면은 또 딴 데 섹터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 바이트들은 여기다 기록을 하고 그렇게 이제 똑같은 크기의 섹터들만 활용해서 파일에 컨텐츠를 기록을 하고 그 섹터들이 서로 그 다음 섹터를 가르치게 하는 이런 링크 방법을 쓰면은 그러면 이 섹터가 크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익스터널 프래그먼테이션 문제가 없어질 것이고 또 여기서 인서트 딜리트를 하더라도 이 안에서만 시프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인서트 딜리트 할 때 효율성이 이것보다는 여기서처럼 이걸 전부 시프트하는 게 아니라 훨씬 그 효율성이 좀 올라가죠. 그래서 나온 것이 linked allocation이고 여기서는 이 크기가 다 똑같은 섹터를 가지고 이제 파일에 컨텐츠를 스토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insert delete에는 효율적이다. shift를 해도 이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제 shift가 이 안에서 끝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푸는데 linked allocation도 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direct access에 굉장히 느리다. 그러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좀 레코드 좀 보자 하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맨 마지막 레코드는 사실 이 포인트가 필요한 건데 이 포인트를 얻으려면은 이걸 또 다 읽어야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라, 그다음에 이걸 읽어라, 그다음에 이걸 읽어라. 이렇게 디렉트 액세스가 오는 경우는 이 뒤에 거를 디렉트 액세스할 경우 그런 경우는 앞에서부터 전부 이걸 다 읽어야 된다. 그래서 디스크를 여러 번 액세스 해야 되기 때문에 디렉트 액세스의 경우는 그 액세스하는 위치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뒤로 갈수록 굉장히
한 레코드를 보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디스크들을 액세스해야 된다. 따라서 느리다. 그리고 이제 각 섹터 중에서 일정 부분이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스토어하기 위해서 공간이 이제 낭비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방식이 이제 인덱스드 엘로케이션입니다. 그 인덱스드 엘로케이션에서는 한 섹터의 어드레스를 여기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섹터의 어드레스를 이 안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array가 있어가지고 이 array에서는 여러 섹터들의 섹터 어드레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섹터고요. 이것이 마지막 섹터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중에 어디를 액세스하더라도 여기를 액세스하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금방 하고 맨 마지막 걸 보자 하면 여기서 또 금방 포인터를 얻고 그래서 이 파일의 컨텐트 중에 어느 곳을 액세스하더라도 디렉트 액세스하더라도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걸린다. 그래서 이 array가 뭔가 하면 섹터의 어드레스들을 갖고 있는 array인데요. 이 array를 인덱스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제 indexed allocation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사실은 이걸 이제 지우고 나면은 요 메타 데이터를 볼 것 같으면 메타 데이터는 그 포인터를 딱 하나밖에 안 갖고 있었어요. 그죠? 요거 하나밖에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포인터를 섹터 어드레스를 한 개가 아니고 10개, 뭐 50개, 100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렉트 액세스에는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만 이 array를 위한 인덱스를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파일이 워낙 커지면은 이것이 이제 이 array도 무시할 수 없게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이것을 트리 형식으로 또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컨텐츠 또는 파일의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방식에는 이렇게 컨티규어스하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하는 경우하고 이때는 이제 메타데이터가 포인터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뒤에 있는 걸 액세스하는 게 너무 느리니까 여러 섹터들의 포인터를 다 메타데이터에서 갖고 있도록 하자.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인덱스 array 블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파일의 메타데이터 또는 파일 컨트롤 블럭만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로부터 그 파일의 콘텐츠는 어떻게든 하여튼 찾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파일 오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일들은 이제 디스크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일이 디스크에 있다 하면은 그 파일의 콘텐츠와 그 다음에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오픈해서 파일 이름을 줄 것 같으면 메타데이터가 메인 메모리로 올라와요. 여기 있는 모든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갖고 왔으면 좋겠지만은 디스크에는 워낙 많은 수의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갖고 올 수는 없고 메인 메모리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 중에 어떤 특정 파일을 지정을 해서 내가 이 파일 가지고 이제 작업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정한 파일에 대해서만 오픈하면은 그것의 메타데이터가 이제 메인 메모리로 카피돼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 메타데이터 안에는 그 파일의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 섹터들의 주소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로 메타데이터를 갖고 왔으면 거기로부터 얼마든지 파일의 그 내용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오픈을 먼저 하고 오픈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메인 메모리로 올라오죠. 그럼 그 후부터는 이제
read를 할 수 있고 write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read, write가 다 끝나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이제 close 시키면은 그때 이것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게 바뀌었다면 그때 여기다 이제 write가 되는 것이 close라고 하는 펑션이 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렉토리 파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렉토리 파일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탐색기입니다. 그죠? 보시면 이런 것이 전부 어떻게 보면 폴더라고 하고 또는 이걸 이제 디렉토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디렉토리고 또 디렉토리 밑에 가면 또 디렉토리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디렉토리이고 디렉토리 밑에는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파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디렉토리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이 디렉토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여기는 밑에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이름을 캐릭터 스트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유저가 원할 경우 또 이 밑으로 따라 내려가야 되니까 그것을 따라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가 거기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디렉토리라고 할 것 같으면 디렉토리 안에는 하브 파일 또는 하브 디렉토리의 이름이 이 캐릭터 스트링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어느 걸 클릭하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있는 것들을 쭉 갖고 와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파일이든지 아니면 이게 디렉토리 파일이든지 어쨌든 파일이니까 모든 파일에는 파일 컨트롤 블럭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파일 컨트롤 블럭만 있으면 거기로부터 파일의 실제 콘텐츠를 추적해 갈 수 있는 정보 포인터가 거기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디렉토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디렉토리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밑에 있는 하브 파일이나 하브 디렉토리 파일의 이름과 이런 파일의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그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디렉토리에서 얼마든지 그 밑에 정보들을 추적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기는 너무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디렉토리 안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너무 많이 차지한다 싶으면은 이거 통째가 들어오는 것보다 이것이 있는 위치만 여기서 가르치도록 포인터가 이 메타데이터의 포인터만 이 디렉토리 안에 있어도 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어느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일 디렉토리 구조. 이거 요새는 이런 컴퓨터가 없어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그 디렉토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든 유저가 한 디렉토리 안에서 부대끼며 일을 했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파일도 여기 있고, 그 사람 파일도 여기 있고, 뭐, 모든 사람의 파일이 여기 있으니까 이름이 이제 충돌이 돼서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방식이, 이제 사람마다, 이제 디렉토리 하나씩 준 거예요. 그래서 킴은, 이 디렉토리 밑에 파일을 만들 수 있고, 팍은 여기에 이제 파일을 만들 수 있고, 리는 여기에 파일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맨 위에, 가면 마스터 디렉토리가 있고, 마스터 디렉토리는 이제 사람 이름, 또는 이거 유저 아이디죠. 유저 아이디가 있고, 그래서 이를 따라 내려가면, UFD라는 것은 유저 파일 디렉토리, 그 사람의 파일만 있는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여기 리가 있고, 여기 킴이 있고, 여기 이제 팍이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리의 파일만 있고, 여기는 팍의 파일만 있고, 여기는, 킴의 파일만 있으니까, 이제는 이 안에서는 이름이 부닥치면 안 되지만, 이 사이에는 얼마든지 이름이 같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제, 패스네임이, /kim/test, 즉, 이렇게 하고, 유저 아이디하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의 파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 충돌이 훨씬 줄어든다. 근데 이제, 이 파일을 이 사람도 액세스하고, 이 사람도 액세스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을 공유하려면은 그 파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이제 허락을 해줘야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렉토리 구조는 대부분이 이제 트리 형태죠. 그래서 여기에 루트가 있고 루트 밑에 얼마든지 서브 디렉토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밑에도 얼마든지 서브 디렉토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트리에서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서브 디렉토리를 여기서도 액세스하고 여기서도 그 포인터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만일 이걸 가지는 걸 허용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 밑에 있는 걸 공유할 수가 있겠죠. 만일 이게 허용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천상 이 밑에 있는 걸 이 사람이 따로 카피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공간이 이제 낭비가 되죠. 그랬을 때 이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부르고 여기서는 이렇게 부르고 서로 다른 이름을 서로 각자 이름으로 호칭할 수가 있다. 똑같은 공유 서브 디렉토리 이름이지만 다르게 부를 수가 있다. 그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함부로 이제 지워버리면은 없애버리면은 여기는 아직도 그 포인터가 살아 있잖아요. 그냥 이 포인터만 없애버렸어요. 이거 다 여기 있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는 이제 문제가 없지만은 파악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따라가서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제 정보로 이제 오해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파일은 그렇게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제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걸 갖다 다 지워버리면은 그러면 이 포인터가 의미가 없는 정보를 마치 의미 있는 정보로 오해하고 이제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터가 이제 소위 댕글링 포인터가 된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어떤 서브 그래프를 위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걸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이제 또 이것이 허용되느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죠? 사이클을 허용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공유도 허용하고, 사이클도 다 허용하면은 이건 이제 트리가 아니고,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죠. 이렇게 사이클이 될 수 있게 해놓으면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트래버스를 해라. 그러면 루트로부터 트래버스를 해라. 그러면 트래버스를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이 트래버스가 영원히 안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파일을 리무브 하는 문제도 보통은 이 파일을 언제 리무브 하느냐. 그거는 이 파일을 가리키는 이 포인터의 수가 이게 지워질 때마다 카운트를 갖다가 하나씩 데크리먼트 시키고 또 데크리먼트 시키고 또 데크리먼트 시켜서 이 카운트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되면 이 파일을 지우면 되는 건데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레퍼런스가 지워졌어요. 그래도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트래버스 할 때, 트래버스가 아무리 돌아도 끝이 안 나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 스페이스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프리 스페이스란 것은 디스크 내에 놀고 있는 그 섹터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디스크 내에 이제 섹터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섹터 0, 섹터 1, 섹터 2 하면 이거 하나당 비트 하나씩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가 0, 1, 2, 3 해서 맨 마지막 섹터가 n-1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비트를 0번째 비트부터 n-1번째 비트까지 이렇게 둘 수가 있고 이것이
사용 중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1을 하고, 이것이 사용 안 되고 있다고 같으면 0을 두면 되죠. 그것이 이제 비트 벡터 또는 비트 맵 이렇게 용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0이면 그 섹터 또는 그것이 이제 놀고 있다는 것이고 1이면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 이제 관리가 아주 간편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0, 0, 0, 0 하면 이렇게 4개의 인접한 n개의 인접한 블럭을 찾기가 쉽죠. 그 대신에 이게 이제 공간 오버헤드가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래 한글 같은 걸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한글을 이제 시작을 시키고 나서 여기다가 막 글씨를 쳐놔요. 그러다가 이제 천 개 글자를 쳐놨다 하면 여기다 이제 스토어를 시키고 또 막 또 연속 쳐가지고 또 1000개를 글씨를 쳤다 하면 또 섹터가 또 하나 필요하게 되고 또 막 쳐놨다. 그래서 1000개의 캐릭터를 또 쳐놨다 하면 또 섹터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섹터가 필요할 때마다 아래 한글은 디스크에 놀고 있는 공간을 놀고 있는 섹터를 주시오 하고 이제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어떻게든 디스크 내에 놀고 있는 섹터를 다 파악을 하고 있다가 아래 한글 같은 것이 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씩 그걸 떼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한 가지 방법은 비트 벡터, 비트 맵을 가지고 하나씩 떼주는 방법이 있고 또 여기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놀고 있는 한 섹터를 이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달라고 그러면 이걸 주고 그걸 준다면은 여기 있는 포인트를 따라가서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걸 가르치게 하고 또 달라고 그러면 이걸 주고 그 대신에 여기서 갖고 있던 포인터를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걸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모든 놀고 있는 섹터들은 전부 링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링크드 리스트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15개의 섹터를 놀고 있는 섹터 15개를 주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디스크 15번을 액세스해서 이제 그 15개 빈 블럭을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느립니다. 그 다음 방식은 이제 그룹핑입니다. 사실 아까 이 방식에서 보실 것 같으면 이게 이제 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홀 또는 프리한 섹터인데 프리한 섹터의 주소를 OS가 가르치고 있고 프리한 섹터의 마지막 한 포인터만 그 다음에 프리한 걸 또 가르치고 있고 나머지 공간은 그냥 다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놀리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전부 프리한 걸 이제 가르치도록 하자. 꽉 채워서. 그러면 OS가 포인터를 하나 갖고 있지만 이 섹터를 볼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한 개의 프리 섹터가 아니라 수십 개의 프리 섹터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빈 블럭을 n개 달라고 했을 경우에 아까 15개 달라고 할 것 같으면 15번을 이렇게 디스크리드를 해서 그걸 주지 말고 여기서 그냥 쭉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떼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이제 그룹핑입니다. 이거는 놀고 있는 블럭들을 이제 여기 n개면 n개를 이제 거의 이제 그 어드레스 위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또 다른 이런 인덱스를 또 가르치고 또 다른 인덱스를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룹핑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팅. 예를 들어서 이 세 개의 섹터가 전부 프리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처럼 이게 이걸 가르치고 이게 이걸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뭐 세 개의 프리 블럭을 주기 위해서는 이걸 읽고 또 이걸 읽고 이렇게 이거 세 번 읽을 필요가 없이 이것이 만일 컨티기어스 연속된 블럭이고 이것들이 전부 프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럼 맨 앞에다가 3이라고 써놓자. 그러면 이 포인트가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 개를 그냥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이게 4다 하면
이게 4개가 이렇게 연이어서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이게 80이다 할 것 같으면 이 뒤로 80개가 전부 프리라는 걸 이제 알려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속된 그 프리 블럭이 몇 개가 연달아 있느냐. 그 카운트를 기록해두면은 아까 15개의 프리 블럭을 주시오 했을 때 그걸 주기가 쉽다. 그런 것이 이제 카운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할 것 같으면 디스크 안에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들의 집합을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한 이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뭐가 있습니까?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파일의 메타데이터에서는 그 파일의 컨텐트를 찾아가는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컨텐트가 이런 방식으로 또는 링크드 또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컨텐트는 파일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그 데이터 스트럭처로 표현하느냐 그것이었고요. 또 이것이 이 파일이 어떤 경우는 아래 한글 같은 파일이지만 어떨 때는 루트 같은 그런 디렉터리 파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디렉터리일 경우는 이 안에 이제 그 하부에 있는 파일들의 이름과 그걸 찾아갈 수 있는 실마리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 메타데이터 파일 컨트롤 블럭을 이 안에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는 그게 없고 이 파일 메타데이터는 밖에 있으면서 디렉토리에서는 그거에 대한 포인트만 나오게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렸고 또 디렉토리는 단일 레벨일 수도 있고 각 유저마다 이제 그 디렉토리 하나씩 줘서 툴 레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트리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트리란 것은 여기서 이제 이런 공유도 안 되고 사이클도 없고 이게 트리죠. 또는 이제 트리인데 거기서 이제 밑에 있는 서브트리를 위에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사이클을 허용하게 되면 트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래프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디렉토리 구조를 공부했고 마지막으로 이 디스크에서 여기저기 놀고 있는 공간들, 홀들을 어떻게 그것을 엮느냐, 오거나이즈 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비트맵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각 섹터들을 링크 시킬 수도 있고 그룹핑 할 수도 있고 카운트 필드를 또 둘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데이터 스트럭처들의 집합이 파일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마다 자기가 그 PC면 이제 PC를 위해서 또는 은행하면 은행을 위해서 이 중에서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그 자기네들의 목적에 좋은지를 이제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달라지면 데이터 스트럭처가 달라지고 데이터 스트럭처가 달라지면 파일 시스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마다 무슨 뭐 EX2 파일 시스템, 뭐 EXT3 파일 시스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디스크를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만든 디스크가 있고 유닉스에서 만든 디스크가 있고 또 뭐 맥킨토시에서 만든 디스크가 있으면 이것이 다 데이터 스트럭처가 다르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게 호환이 잘 안 되죠. 근데 또 저 CD-ROM이나 DVD 같은 거는 또 뭐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이제 갖고 가도 이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CD-ROM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CD-ROM을 만들 때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갖다가 표준을 만들어서 모든 회사들이 다 동의하는 그 표준으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정하고 파일 시스템을 정했기 때문에 CD-ROM이나 DVD는 어떤 기계에 갖다 놔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뭐 하드디스크나 USB 같은 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달라지면 보통 그 호환이 안 되죠. 그거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